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말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그 산업화의 주역이고, 경제 성장의 그 원동력이 되었던, 이곳, 이곳 지벨리를, 참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CEO 분들, 이렇게 참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모인 참 보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요. 또 이런 지벨리 발전을 위한 우리 경영인들의 그런 모임을 이렇게 우리 경제협의회에서 이끌어봤는데, 마침 하다 보니까 저도 올해가 뭐 4주년이고 40회라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이영재 그 회장님, 또 이 지벨리 포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러 뭐 주관사님 비롯해서 또 후원해 주시는 기관 분들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옆에 가시던 이제 이영재 회장님 옆에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산당공을 이끌어가고 있는 뭐 이게 또 책임자가 왔으니까, 그동안 그거 뭐 지원에 서울 단지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해왔던 것 이상으로 오늘 왔기 때문에 더 많은 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제가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그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보다 더 이 서울 지벨리 발전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 노력하고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많은 CEO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먼저 약속을 드리고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게 환경을 한번 크게 한번 우리가 해왔던 것부터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과 또 정부 또 이렇게 어떻게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는 거를 같이 한번 좀 뭐 고민도 하고 한번 소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목차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나라가 지난 50년간 해온 이 성과 이런 걸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안에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늘 숨쉬다 보면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우리는 늘 해온 거 당연시 하는데, 이게 밖에서 저희 나라를 보면 참 뭔가 이게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참 우리나라가 해온 게 뭐냐, 이런 걸 제가 뭐 여러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나라 대한민국은 참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면이 있어요. 정말 지난 50년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최대한 시간 내에 이 선진국에 도달한 뭐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나라만 뽑았습니다. 몇 나라만. 가장 우리 아시아 쪽에 가까이 있는 나라가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인데 1960년대 숫자만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때에 저희 나라가 1인당 GDP가 한 155불 있는데 이곳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저희 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 기반이 좋았죠.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60년대만 하더라도 거기 상당한 영어권에 또 인구만 해도 지금 저희 남한이 저희 한국이 이게 5천만, 북한 7천만 합쳐도 우리가 한 7천만, 8천만인데 필리핀이 한 9천만 넘죠. 거의 1억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원도 풍부하지 그런 여건을 살려서 하여튼 50, 60년 훨씬 기반이 나았는데 50년이 지난 최근 숫자입니다. 저희 나라가 1인당 28,000불, 필리핀은 2,000불, 말레이시아가 뭐 10,000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50년간 이게 이 변화의 이 과정을 보면 정말 그 참 비교하기가 어렵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한국이 그동안 해온 게 거의 뭐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 그때 우리
그 대통령님 그때 대통령님 같은 모시고 이제 그때 방문할 때 그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라모스 전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50년 되면 훨씬 우리가 나았는데 지금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든 게 우리가 그때 뭐 50, 60년 대표적인 그 건물이 그 서울 장충체육관 있잖아요. 장충체육관. 제가 어릴 때 거기서 주로 막 군투 시합 하는 거 뭐 이런 거 열심히 봤는데 그거를 윤자정보 그걸 누가 지어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뭐 우리가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장충체육관 건물을 당시 우리 기술로는 지을 수 없어가지고 거기 필리핀 그 건설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은 뭐 아시아는 물론이고 뭐 세계 최고층 빌딩을 한국에 뛰어난 건설 기술자들이 짓고 있다. 이걸 참 비교해 볼 때 격세지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얘기하는 것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해 주는 국가가 된 유일한 사례다. 이것이 이제 2010년에 저희들이 그 OECD의 이제 DAC이라고 개발 원조 위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개발 원조 위원회 국가는 일종의 선진국들이 후발 개도국을 의무적으로 원조를 해주겠다. 이런 어떤 이게 뭔가 이게 의무를 지는 국가 그룹입니다. 이 국가 그룹은 되게 전통적인 선진국이었는데 저희 나라처럼 전후 후발국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원조 국가로 전환한 나라는 저희 나라가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늘 아시는 대로 자원하는 뭐 나라가 세계 7대 수출국이 되고 8대 무역국이 되었다. 또 GDP 규모도 우리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런 것을 많은 언론에서도 뭐 기적을 만든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그 1999년이죠. 그때 이제 파리 오이 사무국에 저기 이제 파견 나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한참 뭐 뉴 밀레니엄 온다고 난리였잖아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에 새로운 뉴 밀레니엄 온다. 그럴 때에 제가 이걸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잠깐 얘기하는데 미국에 뭐 역사학자 있는데 역사학자는 습관상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뉴 밀레니엄 오면은 지나간 이게 세기 동안에 정말 뭔가 이게 기록할 만한 사건이 뭐냐 이런 걸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분의 관심은 지나갈 세기 동안에 도저히 뭐 세기 초에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건인데 실제로 끝나고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꼽은 것이 히스토리컬 미러클이다 해가지고 두 개를 꼽았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다. 이건 도저히 20세기 초에는 그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뭐 디아스포라처럼 퍼뜨려 있던 그런 나라가 하나에 다시 뭉쳐서 국가를 만든다는 거는 거의 20세기 초에는 뭐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관 뭐 끝나고 보니까 자관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이 됐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건 뭐 기적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는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그런 일제 강점기 뭐 겪고 하면서 뭐 그런 때에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희망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끝나고 보니까 자관 이런 이 나라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무에서 요가 나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뭔가 뭐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또 그 들은 것 중에 또 기억 남는 것도 우리가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1953년도 6.26을 겪고 9월 달에 이제 메가더 이제 장군에서 이제 상륙작을 하면서 이제 이게 북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많은 그 미국의 종군 기자들이 이제 이게 취재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 중동 전쟁 그러면 뭐 CNN 기자가 그 현지에서 뭐 현지 상황을 뭐 리얼하게 보도도 하고 이제 막 하는데 그때 한국에 참여했던 많은 종군 기자들이 와서 한국의 실상을 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막 이게 뭐 타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왔던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뭐 찾아보면 다 기록이 나온다는데 그때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이 한국의 전쟁 참화를 보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 전쟁을 딛고 이게 뭐 이게 재기한다는 거는 뭔가 잘 살게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성공하게 된다는 거를 이게 기대하는 거는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거는 한마디로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게 불가능한 정도의 어려운 건데 좌우간 뭐 그때 전국 기자들에게 봤는데 50이 지나서는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핀 이상으로 장미꽃 한 송이가 아니라 뭐 꽃밭을 이룬 정도로 되었으니까 정말 뭔가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산업으로 볼 때도 좀 상당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철강 뭐 우리가 한 5위가 되죠. 포스코 세계 최고의 뭐 철강 회사,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휴대폰 이런 보면 하나하나에 소위 말해서 이게 큰 세계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메이저 산업이죠. 주력 산업들인데 뭐 철강만 하더라도 브라질 뭐 호주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한국 참 신기하다 이거야. 철강 회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철강 이 소재가 이 자원이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석탄도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나라가 브라질처럼 뭐 우리가 이 철강 원료가 있어요. 호주처럼 뭔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나라가 그거 자원 다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파는 거는 세계 최고다. 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력 그 산업 기반을 저희는 골고루 다 가지고 골고루 세계 참 뭔가 인류를 다투는 그런 주력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력 산업군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산업 정책에서는 그 풀세트형 산업이다. 풀세트형 제조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풀세트형 뭐 제조 기반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 한 200여 나라가 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개 얘기하는 건 이제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 유럽의 독일, 한 4나라 정도가 이렇게 좀 풀세트 기반을 갖춘 나라라고 꼽을 수 있고 다만 최근에 미국이 상당히 제조업이 어려웠는데 요새 뭐 셰일가스니 뭐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면서 미국도 다시 이게 산업 강국으로서 이제 발을 디디려고 뭐 하는 정도는 사관 뭐 이런 나라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에 우리 가보고 뭐 대만 학자나 연구 만나면은 상당히 한국을 부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그 탄탄한 이게 다변화된 그 중소기업 기반을 상당히 부러워하거든요. 상당히 이거 단단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대만 경제를 이끌어가고 상당히 이게 플렉스블하고 뭐 이런 걸 부러워하는데 오히려 대만에 계신 그런 정부 관계자나 그 학자 이런 분들은 이런 한국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대만은 뭐 이 철강 회사가 있다 뭐 없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있지만 그리고 한국은 이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력 산업을 골고루 갖춘 나라가 참 대단하다. 한국이 부럽다. 솔직히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물론 뭐 나무 떡이 크게 보인다고 이게 뭘지 모르겠는데, 자가 우리가 이게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이런 정말 세계적인 산업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게 상당히 뭐 이런 그 산업의 단단한 기반이 오늘 한국의 경제 기적을 만든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수출 7위, 뭐 무역 규모 8위, 뭐 경제규모 10위권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아마 요거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 저도 관심 있어 한번 뽑아봤는데요. 2050 클럽이다. 이게 아마 언론에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뭐냐 기억하실 텐데 1인당 GDP가 한 2만 달러가 되고 인구가 5천 명 넘는 나라, 이런 거를 2050 클럽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2만 달러라는 게 뭐냐? 월드뱅크나 뭐 OECD 이런 데서 선후진국을 대개 가르는 기준이 2만 불입니다. 2만 불 넘었으면 그래도 개도국을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 이러는 좀 한번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정도가 2만 불이고, 또 인구 5천만 명은 그래도 이게 좀 하나의 이게 메이저 국가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 대국이다 할 정도의 규모가 인구 5천만 정도로 이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선진국을 이게 진입을 하고, 또 인구도 대국 규모에 속하는 그런 규모가 2050 클럽인데, 그런 나라가 머리 생각해 보면 이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변에 선진국도 많고 하니까. 실제로 이 두 카테고리를 충족하는 2050 클럽에 강하게 받는 나라가
세계 200여 나라 중에 그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꼽아보십시오. 자, 미국, 뭐 그렇죠,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요 6나라에 한국, 예, 저희 나라가 이제 속한다는 거죠. 6나라에. 이게 이제 7나라 중에 하나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다, 뭐 GDP가 높은 나라죠. 그러나 인구가 3천만도 안 되는 나라죠. 또 호주가 인구가 뭐 2천만 내고, 알란데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뭐 인구가 400만, 싱가포르는 3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인구 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잘 사는 나라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잘 살면서도 인구 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정치나 경제 질서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따지면 세계 7나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한 나라다. 또 G20 또 국가 중에도 됐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2013년 11월 달에 이게 한국에서 이게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존 커튼이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의 교수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그때 신문을 보고 기억이 나서 옮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우리는 이게 작은 나라다, 스몰 이카나미다,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보는데, 한국은 중견국이 아니다. 한국이 G20 회원국이 됐다는 말 자체가 이미 주요국의 진위했음을 반증한다. 주요국이란 뭐냐? 영문을 봤더니 뭐 메이저 컨트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뭐 중국 이렇게처럼 이게 슈퍼 파워는 아니지만, 그러나 경제 규모나 인구면에서 세계 경제 정치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메이저 컨트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좀 뭐랄까 주관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프린트물에 담지는 않았었는데, 이거는 이게 좀 주관적인 면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 자유스럽게 한번 들어보시고,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난 50년간 정말 기적과 같은 뭔가 이게 경제 성장, 발전을 또 민주화도 이루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월드뱅크라든지 뭐 OECD 이런 데서 한국은 왜 유별나게 이렇게 했나, 이렇게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걸 공통적으로 꼽으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노동력이 풍부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노동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했다. 또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정말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이게 창업 초기에 산업화를 이룬 뭐 정주영 회장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조선소 지을 때 조선소를 다 지어놓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 게 아니고, 설계도 하나 딸랑 가져와 가지고 당신 우리 배 사주면 그 돈 받아가 조선소 지어서 배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거는 참 지금 생각하면은 뭐 김선일 같은 그런 정말 정신이 아니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정말 뛰어났다는 거죠. 왕성한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부와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었다. 요게 옮긴 게 그때 라모스 전 필 대통령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필리핀이 초기에 한국보다 훨씬 나았었는데 50년 지나서 보니까 한국처럼 발전이 못한 건 뭐냐?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필리핀이 뭐 자원이 없어요, 인구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딱 하나, 정치 리더들이 그것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으로서 이게 뭔가 이게 회한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면에서 업다운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리더를 해봤다. 또 민관 협력 체제가 잘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다. 정부의 지나친 주도도 아니고 또 미래에서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뭐 이런 것, 이런 게 되게 객관적으로 뭐 세계 월드뱅크나 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노동력이다, 이게 관해서 제가 이것도 제 개인적인 듣고 본 이게 뭐 에피소드나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가 이게 뭐 뭐부터 중학교 OECD 이제 학력 평가 보면은 항상 최고입니다. 필리핀, 이게 핀란드, 한국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이게 학습 능력, 수학 능력도 뛰어나고, 또 IQ 있잖아요. IQ 지능지수에서도 참 저희 나라 강탑입니다. 저희 오히려 지능지수에서 종합적인 지능지수에서는 오히려 이게 머리 좋다고 하는 이스라엘보다 더 우리가 뛰어나다, 이렇게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왜 그런가?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우수한 민족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순수 혈통은 유전학적으로 우수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혈통이 순수해서 그 피만 계속하면은 열성 인자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저 에스키모라든지 이런데 고립돼 가지고 이게 순수 혈통을 가진 중에서 우수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수 민족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DNA가 많이 섞여 가지고 우수한 그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DNA가 많이 섞여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제가 이게 듣고 본 거는 하나 말씀드리면, 참 우리나라가 DNA가 우수하다는 건 DNA가 많이 섞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 그 민족의 근원을 따지면 우리는 북방계 민족이다. 지금 북방계 대개 인류 조상은 아프리카에 생겼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유전적으로 대세계 DNA 분석을 따로 올라가면 아프리카에 생긴다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인류가 생기면서 대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어디로 이동하느냐? 대기동은 동쪽으로 시작한답니다. 해가 동쪽에 뜨니까 사람 눈 뜨면 동쪽을 바라보니까 계속 동쪽을 향해서 이제 동지를 하는데, 그 루트 중 하나가 딱 오다가 갈라져서 하나는 북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게 이제 북방계 민족의 이동이 있었고, 하나는 이 남방계 계통의 민족이 두 갈래로 이제 이동 경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한국은 이 북방계 계통의 민족이 이렇게 계속 동진을 하면서 한반도까지 왔다. 그래서 북방계 이렇게 그 민족 이동에 고대 이제 뭐 구석기 지나서 신석기 시대 이렇게 청동기 넘어가면서 특히 신석기 시대의 유물 중에 대표적인 게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아시잖아요. 우리 역사책에 보호들에게 해서 무덤 돌 고인돌인데, 저도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발굴되고 남아있는 그 고인돌의 절반이 이 한반도에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전 세계 이게 고인돌의 절반이 이 한반도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상당한 북방계통에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이 선진 뭔가 이게 진취적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 이제 끌고 이제 한반도로 왔는데, 하여튼 그 대표적인 이족지가 고인돌인데, 그 고인돌 절반이 이 한반도에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반도로 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방계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DNA 이제 분석이 활발해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니까 우리는 북방계 쪽인 줄 알았는데, 거의 우리나라 거의 구성원의 이게 반은 뭐냐, 또 남방계 DNA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북방계 계통의 DNA와 남방계 DNA가 절묘하게 반반씩 섞여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이게 듣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머리도 뛰어나고 뭔가 탁월한 게 유전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봐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세적인 견해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이게 잘 활용한 면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운도 따랐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가지 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뒤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배특수라든지 중농특수, 미일 플라자 합의, 디지털 시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꼽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국의 운이라 참 중국. 저희 나라가 45년도 독립해서 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는데, 45년도 이제 2차 대전 종전이 나고, 그때 신생국가로 출발한 나라가 한 100여 개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대개 우리나라 포함한 아시아군 이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열강들의 지배에 있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니까 종전과 함께 전 세계 아프리카를 비롯해가지고 한 100여 개 나라가 이제 신생국가로 출발했는데, 이게 신생국가로서 이제 국가 체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체제를 택했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차 대전 종전 그때만 해도 이제 새롭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이대로 탄생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 열강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피폐해 있는데, 다 같이 잘 살자, 평등지향적으로 하는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어필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신생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존을 많이 택했다는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이 중국이 많은 역사자들 그들이 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를 택했다는 거는 이게 참 납득이 어렵다. 왜냐하면은 중국 정서가 가장 잘 맞는 게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죠. 중국. 여기 상인부터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중국 자본주의 옛날부터. 근데 이 나라가 이게 뭔가 이게 역사에 맞지 않게 이게 공산화돼 가지고 사회주의를 택했고,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상당히 이게 평등지향적인 문화가 많은데 이게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한 거는 이게 뭔가 바뀐 게 아니냐, 이게. 정말 이게 뭔가 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장개석과 그게 모든 국공 전쟁에서 그쪽 일하고 우리 도와준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작전한 것도 아니고. 자고만 해서 이게 된 거고, 우리는 이제 국가세를 할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이유든 미국의 영향도 받고 해서 자유를 택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이단화였다, 이단화. 대부분이 사회주의 한다고 사람들 이쪽에 쏠리는데 우리는 이게 자유주의 하면서 해가지고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만 말씀드리면, 중국이 49년도에 공산화가 됐죠. 딱 30년, 78년까지 딱 30년 중국이 사회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요 30년 기간 동안 60년부터 70, 80년대 제1차 초기에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옷을 만들어 팔고, 여기서 이 구로에 시한 것처럼 가발도 만들어 팔면서 이제 경공업 기반을 쌓고 이렇게 기반을 쌓았죠. 만일 이때 거꾸로 돼가지고 역사의 방향이 거꾸로 돼서 중국이 이게 자본주의를 해서 자유하고 우리가 공산주의 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참 끔찍하죠. 다행히 우리는 그 반대 길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산업화 기반을 이루면서 이제 경쟁을 쌓은 뒤에 드디어 중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린 게 78년도 12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11차 중앙위원회 3차 전체위 3중전회에서 등소평이 개혁과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개방이라는 건 대외적인 무역 자유화죠. 투자 자유화하고, 개혁이라는 건 대내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개념을 도입한, 정치적으로는 일당 지배를 하더라도 대경제적인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게 중국이 없을 때 우리가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중국이 개혁하면서 엄청난 이제 산업화에 필요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저희 나라가 이제 중국의 그 성장에 등에 올라선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자본재를 공급하고 원자재를 공급해서 우리가 제2차 성장을 할 수 있는 이게 기반이 사실은 중국 때문에 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60, 70년대는 제1 우리 무역 수출국이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일본은 한참 미치고 우리나라 제1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 25%가 중국에 가고 제1 투자국이 중국입니다. 정말 이게 순서가 잘 맞았던 거죠. 상상을 해서 거꾸로 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중국은 앞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방향 틀어가 이게 아닌가 보다. 우리도 이제 누가 나타나 가지고 개혁 개방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중국은 앞서가 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끔찍하죠. 우리는 영원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중국의 그 하청이라 받아 사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것만 생각해도 끔찍해. 정말 다행히 이거는 하늘이 도와준 운이다. 우리가 중국 보고 야 너 중국은 공산화해 사회주의, 우리는 자본주의 할게. 이렇게 우리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국이 알아서 하다 하고 그 기회가 우리한테 기회가 되고 또 개혁 개방하니까 또 그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이게 로켓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한 것은 이게 하늘이 도와준 기회가 아닌가.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 유행한 거.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미일 플라자 합의라는 게 이것도 유명한 경제적인 사건입니다. 85년도 9월 22일 엔화 가치가 1달러당 250엔에서 100엔대로 떨어졌습니다. 미일 이게 합의해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한 400, 500원대로 떨어졌다. 뭔가 합의해가지고 할 때에
우리나라 뭐 대기업은 물론이고 수출 기업들이 거의 뭐 살아남을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뭐 1,100원 하다가 1,000원만 떨어져도 뭐 죽겠다고 난리인데 1,100원 하다가 1,000원이 아니라 1,100원 하다가 뭐 4,500원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비교하면 엄청난 참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돈을 많이 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버블이 생기고 그걸 끄트리기 위해서 긴축하다 보니까 이제 버블과 붕괴 과정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일본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이 20년 동안 사실은 저희 나라가 대일 경쟁력을 뭐 자동차부터 전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실은 기반이 됐다고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일본 뭐 자동차 하면은 뭐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지난 일본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이게 주력 산업에서 일본을 따라가가 능가할 수 있는 뭐 기반이 되었다. 이것도 미일 플라자 합의 뭐 우리가 시킨 거 아닙니다. 미국 보고 제발 뭐 애나 좀 조정해달라. 우리가 뭐 간청이 된 것도 아니거든. 이거는 뭐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자오간 옛날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덕을 본 것이다. 이것도 뭐 운이라 할 수 있고 이 운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 산업 기반을 공고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50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참 고비고비마다 뭔가 국가 방향을 정하거나 또 산업기업을 만드는데 상당히 뭔가 이게 중요한 운이 따랐는데 그거를 자관 우리나라 국민이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상당히 제가 이것도 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과연 잘 따라준 이 운이 앞으로 잘 따라줄 것이냐,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과제고 또 새로운 또 우리가 이제 또 풀어가야 될 뭐 이게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 한반도는 정말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변화와 또 이게 또 시련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륙 세력이 할 수 있죠. 뭐 수당부터 해가지고 원명청 이렇게 대륙 세력이 뻗어올 때는 항상 이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와 뭐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 뭐 임남부터 이게 해양 세력이 강하게 할 때는 이게 대책이 일어나고 그래서 중국 뭐 해양 세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그래서 이게 전에 어떤 학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 한반도를 둘러싼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대치가 되느냐 지정학적으로 그분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왜 한반도 그렇게 주변 강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첫째 중국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이게 대국인데 이 한반도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그러면 이게 머리에 뒤통수야 뒤통수 머리 뒤통수 그러니까 뒤통수에 이게 잠시 눈을 팔 때는 한반도이라는 거는 중국의 거대한 이게 뭐 사람을 치면 사람의 정수리를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생각한다는 거 인격. 사람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거대해도 여러분 정수리에 망치 하나 딱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쓰레기 돼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 한반도라는 거는 늘 생각하면은 이 뒷골이 좀 뭔가 이게 어슷한 거예요. 아,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 이게 뭐 정수리게 뭐 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 러시아는 또 어떠냐? 여러분, 러시아가 이 동서로 쫙 뻗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동서로 뻗어 있는데, 러시아의 그 국가 문장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두 마리예요, 두 마리. 국가 문장을 잘 보시면. 미국은 뭐 힘들어 한다는데, 그 독수리 두 마리가 한쪽은 이게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한쪽은 동쪽을 바라보는 두 쌍의 이 독수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러시아는 기회만 있으면 서진을 하거나 동진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시베리아 쪽에 이 방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개발도 하고 전통적으로 부동항을 확보하고 싶어한 이 동진하고자 하는 또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동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이 러시아가 동진을 내려오려면 반드시 이쪽에 이제 한반도에 이제 발을 디뎌야 되는데 발을 디디려면 뭐 오른발부터 이렇게 왼발 디디겠죠? 이 한반도라는 건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 보면은 동진을 위해서 이게 발을 디디려는데 발에 쇠고랑을 탁 채우는 것이 또 한반도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남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볼 때는 한반도라는 거는 이게 군사 지정학자 볼 때 이게 자기들에게 그게 이게 발목을 채우는 쇠고드랑이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은 뭐냐, 일본은 또 한반도 어떻게 보느냐, 뭐 우호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의 비유와 개인적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서 있는데 옆에 사람이 썩 와가지고 날카로운 비수 같은 거를 옆구리에 딱 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할 때는 한반도라는 거는 사람의 옆구리를 겨냥한 비수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비수가 어때요? 잘못하면은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뭔가 상을 입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 한반 생각할 때 항상 이게 옆구리를 겨냥한 이게 칼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는 이게 머리에 정수리를 때리는 망치와 같은 거고, 러시아전은 이 발을 채우는 수각과 같은 존재고, 일본은 옆구리를 겨냥한 날카로운 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한반도에 이런 강대국들이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게 국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인데, 뭐 이런 걸 어떻게 슬기롭게 푸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현재도 최근에 뭐 이게 우리 6.25 전쟁 겪었죠. 이게 대륙과 해약 이게 사실 이게 점철한 부분이었고, 가장 최근 아시는 대로 뭐 사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지고 이 대립을 하고 있죠.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만드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껄끄럽게 생각하고 중국은 하는데 저희들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참여를 하게 됐죠. 또 TPP 환태평양 경제 동맹이 미국 주도로 하고 있죠. 미일 주도로. 이게 중국은 좀 그렇고, 우리는 이게 국외를 고려해서 이렇게 또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참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하는 걸 제가 하나 한 말씀만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참 이게 중국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생각대로 이게 중국을 태양에 이제 비유한다 그러면 중국의 매스는 앞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GDP 규모가 이제 1조 불을 넘었죠. 미국이 일본이 5조 불을 정도 5배 되죠. 중국이 한 10조 불 낸다 그럽니다. 우리보다 한 10배. 또 미국이 15조 불, 우리 한 15배죠. 그러니까 점점 중국이 10조 불에서 15조 불, 뭐 202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에 된다는 거는 그만큼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이 흡입력이 커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과 있고 대중국 투자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게 이런 관계인데,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대한민국의 뭔가 이게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 뭐 똑같이 우리는 이 태양계 지구 같은 이런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하고 일본은 많이 틀립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적인 뭔가 이게 생존을 하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꾸만 중국을 인정하고 문화를 협력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와 경제를 번영시키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략의 지금까지. 그러나 일본은 역사로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독자적인 체제를 그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태양계에 비유하면은 일본은 저 명왕성 같은 명왕성. 이 명왕성은 이 태양계에서 멀어져 가지고 뭐 빛과 이 온도가 없어 가지고 생명체가 살지 못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지구 같은 존재는 태양계의 이게 온도와 또 빛을 잘 활용하면서 독자적인 이 문화권을 그린 또 생존을 해나간, 그 태양계에 따지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사실은 뭐 태양이라기보다 저는 감히 지구다. 태양계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태양보다는 지구가 아니야. 물론 태양보다 할 수는 없죠. 이게 그런 우리 전략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체제를 원래부터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경제 외교 정책이. 이게 뭐 차이나 플러스 원이 뭐냐? 일본 기업들 보고 야, 중국에 공장 하나 지으면 반드시 중국 외에 아시아 다른 쪽에 공장 하나 지어라. 한마디로. 그래서 중국 공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기업도 투자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참
그렇게 그런 의미 모르겠어요. 좌우간 중국이 올인합니다. 올인, 삼성부 다 들어가기가 또 하는데,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너무 지나친 대중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외교, 경제, 전략이, 필요하죠. 이거는 정부도 해야 되지만, 기업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그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렇게 국가 경제를 또 산업을 할 수 있는데 좀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CEO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 생존의 비결은 뭐냐? 결국은 원심력과 구심력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까 도표에 보셨지만 이 지구가 조금만 이쪽에 태양계에 태양계의 구심력에 끌려가도 이 수성금속처럼 생명체가 살지를 못합니다. 또 너무 이게 원심력이 길어가지고冥왕星처럼 벗어나면 거기도 춥고 빛이 없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를 잘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또 미국을 포함한 해양 세력의 이 원심력과 구심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원심력은 뭐냐? 당겨주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과 그 다음에 EU, 일본 이런 원심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경제 동맹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 게 한미, 한유 FTA를 했죠. 그 다음에 TPP, 그 다음에 나중에 한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구심력은 점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매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 대중적으로 24%가 되는데 이제 한중 FTA가 되면은 더 많은 구심력이 작용하겠죠. 그 상대적으로 더 큰 원심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정체성은 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저희 나라 스스로 우리가 바라보는 정체성은 뭐냐? 과거에는 언론이나 모든 이런 우리나라가 여기 미국과 일본, 미국, 중국 사이에 분쟁이 터지할 때 흔히 비유하기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미국과 중국 하는 데는 괜히 새우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크게 피해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에서 이게 둘이 싸우는데 우리는 새우가 돼가지고 등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런 표현이 이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새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새우를 벗어나서 최소한 태평양의 거대한 고래는 아니라도 우리는 민첩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태평양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 돌고래. 태평양 그 넓은 바다를 헤어져오면서 이렇게 영리하게 이렇게 생존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는 우리는 태평양의 돌고래점이 된다. 새우라는 건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 우리는 태평양의 돌고래다. 이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헤쳐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내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겠느냐. 이거는 정부나 또 이런 리더뿐 아니고 산업을 이게 책임지고 끌어가시는 우리 CEO 분들도 뭔가 이런 좀 큰 틀에 대한 그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산업과 우리 산업단지 또 우리 기업분들을 같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 주력 산업의 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이야기하고 그걸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활용하느냐가 문제다 하는 건데 그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에 뭔가 이게 메이저 팩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제가 꼽아보니까 이 한 6가지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첫째, 제조혁명이다. 정말 이게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사물 인터넷, 로봇, 또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센서, 이런 것이 결합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이영기 회장님하고까지 말씀을 했는데 핵심은 이 제조업의 IT 기술이 획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융합이 되면서 소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앞서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언론에도 최근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결국은 독일 지멘스의 이 공장인데 제가 쭉 세계 돌아볼 때 진정한 제조 강국은 어디냐? 과거에는 미국, 최근에는 일본.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진정한 제조 강국은
전 독일 같더라고, 독일. 그 독일의 탄탄한 기초과학, 또 산학협력, 그 도제식 그 인력 양체, 이 체제를 볼 때, 야, 정말 우리가 좀 뽕받고 협력을 강화해야 될 앞으로 그 독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독일. 그 독일이, 이 제조 기반으로 최고를 했는데 독일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도 따라오지, 중국도 따라오지, 뭔가 이게 산업 강국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세운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조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조 IT와 센서 이런 기술을 결합해서 정말 제조 과정에 궁극적으로는 무인 자동화,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것이 독일의 이제 지멘서 공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센서, 로봇을 결합해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해 봤더니 생산성이 8배 증가했다.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죠. 예, 8배.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거기에 뭐 하루에 뭐 5천만 건 만들어지는데 그런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해서 아예 제품을 기획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설계하고 생산하고 하는 전 과정에 활용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품질을 높인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제조 혁신이고, 플러스에서 독일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 이런 소프트웨어, 센서, 로봇 여기에 대한 엄청난 산업적인 새로운 신수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제조 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압도적으로 높여서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겠다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 둘째는 이런 제조 혁신에 관련된 이런 부가적인 산업과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이게 새로운 산업을 이끌겠다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데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뭐 산업단지 스마트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해보자 해서 지난번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러면 뭐 잘하고 있는 데가 없느냐 찾아봤더니 몇 군데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광주에 있는 나전이라는 이게 자동차 부품 사출 업체인데 직접 가봤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제조 공장이죠. 사출 자동 부품 공장인데 I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생산 관리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스마트했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종이 없는 공장이에요. 전직원이 다니면서 종이가 없어요. 다 이게 스마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획기적으로 불량률을 줄이고 품질을 높인 그런 형태였고, 또 많은 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이 금형 관리에 애로가 많아요. 금형 수많은 금형을 쌓아놔가지고 그 관리를 많은 이분들은 여기에 IT를 적용해가지고 이게 리얼 타임 로지스틱스 시스템 해가지고 실시간 금형 추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좀 확산을 해야 되는 것이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IT 이런 걸 획기적으로 더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게 인스턴이라는 거는 구미에 있는 마이크로 드릴 비트라고 이게 반도체 칩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중소기업 직원이 한 10여 명 있는 기업인데 이분이 수출을 이게 해나가고 개척을 했는데 이분의 아이디어는 뭐냐? 장비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할 때에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뭐냐 하면 AS입니다. AS. 살았는데 장비를 수출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거 출장 가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할 인프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 아예 AS도 여기 본국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해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제품에. 그래서 그 제품의 설계부터 센서를 넣고 카메라를 넣어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 이게 직원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AS 조정해주고 거기에 다 센서하고 카메라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 제품 자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에도 IT를 획기적으로 넣고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이렇게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는 제품 자체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 3D 프린팅. 언론에도 많이 회자되고 많은 기업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죠. 이 3D 프린팅이 앞으로 우리 제조나 물류 이런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워낙 무궁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 가늠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가장 쉽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업하고 이럴 때 이게 유리하다. 특히 시제품 만들고 금형 뜨고 이런 거에 많은 이제 옛날에는 이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3D 프린터로 쉽게 아이디어를 시제품을 만들고 금형을 뜨고 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플라스틱, 금속, 특소재 이런 걸 해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특히 앞으로는 세포 조직, 신체 장기 이런 세포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넣어서 3D 프린터로 이게 뜨면은 바로 신체 장기가 나온다. 이런까지 엄청난 이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3D 프린팅을 어떻게 우리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 생산할 때 활용을 어떻게 해 나가도록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활용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교통혁명,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앞으로 정말 엄청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만들어 가는데 단일 산업으로 꼽아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꼽습니다. 자동차가 소위 말 현재의 내연차에서 전기 수소차로 가고, 또 더구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이것이 이제 5년 내에 상용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5년 내에 구글 그런 데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이리 갈 수밖에 없느냐? 자동차의 가장 문제가 이게 자동차 편리함도 있지만 사고입니다. 사고. 자동차 사고의 그럼 주범이 누구냐? 자동차 사고의 주범이 누구냐 이죠. 자동차 자체의 결함보다는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99%가 누구냐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다 이 자동사고 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음주운을 하거나 졸음 운전을 하거나 과속하거나 이래가지고 자동차 사고의 주범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교통주행을 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핸들에서 떼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 스마트카가 뭐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여기에 자동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동통신, 이게 센서 기술 결합하면서 하여튼 이게 되면서 엄청난 새로운 부품과 또 관련 제품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 IT뿐만 보험 산업도 교통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율주행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얼마 전에 올려한 표현을 쉽게 표현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손에 있잖아요. 이건 달리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차 안에서 사람의 손을 떼니 거기에서 영화도 보고 하고 모든 걸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제조뿐 아니고 IT, 보험, 이런 거 엄청난 부가적인 산업을 창출하고 또 기반을 바꾼 거기 때문에 저희 이게 정부는 물론이고 이렇게 산업계에 계신 CEO분들도 이런 변화에 관련해서 뭔가 미리미리 좀 준비할 거 없나,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셰일가스, 미국이 이런 셰일가스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한다는 걸 잘 이렇게 아실 겁니다. 이게 소재 의료 혁명, 교육 플랫폼 혁명, 이런 걸 제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참고를 제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외적인 변화, 또 신기술의 도전, 이런 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어떤 산업 발전 전략 차원에서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향하는 거는 어떻게 했냐, 과거에 이게 인풋 위주에서 생산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혁신 주도인과 융합형, 창조 경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경쟁하는 결국은 몇 나라 안 됩니다. 결국은 한중일 플러스 독일, 미국 이렇게 한 5나라와 경쟁해서 우리 산업을 얼만큼 이게 업그레이드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5나라. 결국은 네 아니면 5나라의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건데, 근데 5나라를 살펴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 주도형, 융합형, 핵심이 R&D입니다. R&D. 신기술을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개발 활용하는 건데, 자, R&D 투자 규모,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한번 봅시다. 자, R&D 투자 규모.
자, 미국 4천억 불. 우리나라 투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뭐 투자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 GDP 대비 많이 한다는 거. 우리가 1조 불인데 1조 불에 우리가 3.6%를 하니까 GDP 대비해서는 R&D 투자를 OECD에서 가장 많은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GDP가 뭐 일본의 5불, 뭐 미국의 15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으로 생각하면 한국은 한 3,800억 불 R&D를 투자하고 독일이 1,000억 불, 뭐 중국 1,300억 불, 일본 1,700억 불, 미국이 4천억 불. 이렇게 또 뭐 R&D 인력, 뭐 중국 180만 명, 독일 30억. 이렇게 R&D 인력이나 투자 절대적인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한중일 뭐 이렇게 상대해서 뭐 여기서 뭐 이게 뭔가 한다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야 이게 참 해나간다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물량적으로 볼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결국은 또 하나 아까 미국 뭐 여덟 최고 기술이 있죠. 뭐 실리콘밸리, 우수한 금융 벤처, 인프라, 그다음에 셀가생명,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3D 프린팅을 정말 통해서 제조업을 일으키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대한 내수 시장과 이공계 전문 인력 R&D 투자 이거 하면은 뭐 중국에 진출하려 그러면 뭐 기술 다 내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가 한참 이루어진 나라고 일본 참 부품 소재 장비 아직도 우리나라가 대부분 여기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고한 우위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기반의 최고의 제조업 강국은 독일입니다. 히든 챔피언 전 세계 뭐 1300 중에 1200개가 독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인들 4.0을 통해서 제조혁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네 나라를 이게 강화 볼 때 만만치 않죠. 아까 R&D 투자 규모 볼 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이 R&D 투자의 질적인 효율을 높여야 된다 하는 방법은 기업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산학연구원이 힘을 모아가지고 네트워크 형태로서 하나의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을 10배, 20배 이상 높이면 우리가 절대적인 규모는 적지만 효율만 높이면 생산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산업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게 뭔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방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조혁신과 융합산업 창출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게 참조 모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저희 나라가 영국처럼 뭐 금융산업으로 한번 살아보자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산업.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금융허브가 되겠다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10년 지나서 우리나라가 뭐 이게 소위 말 금융허브가 된 게 있습니까? 참 요원하죠. 또 물류해서 한번 싱가포르처럼 해보자. 물류 또 아시아에 물류 기반한다고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쉽지 않죠. 핀란드처럼 뭐 IT 기술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핀란드 노키아 무너지면 어려웠죠. 저희 나라가 볼 때는 이렇게 뭐 핀란드 같은 이런 강소국 400만이 먹고 살면서 할 수 있는 나라하고 우리 남북한 합치면 7천만 8천만 인구가 먹고 살아야 될 경제 규모 산업하고는 이게 실제로 틀립니다. 저희들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 건상 경제 규모, 인구, 강점 분야 생각할 때 우리가 뭐가 참조해서 좀 따라갈 모델은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독일, 일본인 특히 독일을 우리가 많이 참조를 했네. 그래서 독일하고 협력하고 뭔가 해서 좀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 전격적으로 저희들이 흔히 표현하기를 우리는 삼각편대 전략이나 쌍두마차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금융, 물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주력 제조업을 고부가치 해나가고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을 함께 일으킨과 동시에 IT 이런 신기술을 주력 산업과 융합하는 것이 과제다. 물론 관련 서비스 산업을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가 강조하신 건 제조 관련 서비스입니다. 제조 관련 서비스. 제조 관련 서비스가 아닌 뭐 이런 분야는 참 거대 산업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고부가 산업을. 뭐 이렇게 삼각편대 전략이나 아니면 압축해서 주력 제조업을 고부가치에 나가고 융합하는 이런 큰 방향과 함께 신기술 문화 산업을 이렇게 하는 쌍두마치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반은 현재 우리 주력 제조업을 바탕으로 부가적인 관련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의 모델을 봤을 때 독일의 모델이 가장 선진 모델이 있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향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여기에 아시는 대로 전국에 1000여가 있고 구로가 대표적인데 여기에 뭐 우리 기업들이 한 10만여 개, 근로자 200만이 있습니다. 우리 뭐 제조 기반은 여기 다 있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혁신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단순한 생산 기업 집적지에서 혁신과 창의성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바꿔 나가느냐, 이게 우리 제조혁명, 신산업혁명의 기반이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그 필요한 그 환경들을 지원 기능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히 문화생활 여건을 이게 좀 개선해서 젊은 인력이 같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왜 중요하냐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에서 우리가 생산 수출의 거의 뭐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혁신하느냐가 국가적인 과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방향은 창조경제를 바꾸자. 그래서 노산단 혁신 기반을 위한 혁신 산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이영재 회장님 오셨지만 50주년 행사도 대통령이 모집하면서 이런 방향을 정하고 또 국가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말에 노후 거점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 산업단지를 혁신해 나가는데 그는 전에 종전에 산업부뿐 아니고 산업부, 국토부, 뭐 문화부, 뭐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그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아서 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더 종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인 구조 고도화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클러스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나라 산업단지에 기업은 많이 모여 있는데 다 이게 뭐 좀 일부는 모여 일부는 협력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이런 형태가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모여는 있지만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이런 진정한 클러스터 형태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역점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업끼리도 협력을 하고 여기에 기업을 도와주는 연구소, 대학 이런 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결국은 기업의 애로도 해결하고 또 기술도 개발하고 사업화 나가는데 기업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모아서 해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차원 저희들이 지난 10년간 클러스터 사업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70여 개의 클러스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만 해도 한 13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뭐 서울 단지만 해도 지금 대여섯 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의 성과를 더 확산해 나가는 노력을 더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봤더니 뭐 그걸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게 매출, 수출 뭐 이런 건수 볼 때 성과가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지난 4월 초에 산업부에서 R&D 사업을 한 5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5조 원을 지원하면서 21개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산업부가 전문가를 통해서 그 성과를 인풋 대비 아웃풋 이게 예산 투입에 대해서 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성과가 나느냐 그걸 쭉 평가를 했는데 21개 정부 지원 R&D 사업 중에 산업부 자료를 평가해 보니까 우리 클러스 사업 지원 성과가 가장 우수하다. 100점 만점에 93.5점을 했는데 90점을 넘은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성과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늘리고 또 지원도 더 강화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그런 성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이게 남은 시간 동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결국은 저희들은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우리 모든 CEO분들이 궁극적으로 저는 소위 말하는 히든 챔피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커갔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형 히든 챔피언 이름을 장명한 것이 이겁니다. SBS. SBS를 키우자. 이게 뭐냐? 스몰 바 스트롱. 작지만 강하다. 이게 제가 한국형 히든 챔피언의 모델을 제가 이게 SBS라고 한번 장명을 해봤습니다. 이게 독일 사례는 그 책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략하고요. 제가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의 모델로 제가 산단공 이사단에 와서 전국 산업단지 한 많은 기업 중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위해서 카운트해 보니까 한 200여 곳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분들을 만나고 보고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의 전략이 뭐냐? 첫째는 경주마 전략이다. 경주마 전략. 이런 경주할 때 말의 강화 보면은 말 양옆에 쓰여져 있습니다. 딱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좌우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게 돼 있거든요. 앞만 보고 달리게 있는데 HKC라고 하는 이게 한수면 대표인데 바늘시와에서 이분은 그 밸브 액추에이터를 만드시는 아주 탁월한 기업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주마처럼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대개 이게 한국 히든 챔피언은 결국은 한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열거를 했습니다. 뭐 대구텍 이게 절삭공구 만드는 회사부터 다이아몬드 공유 다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특히 대구텍 같은 경우는 뭐 워렌 버핏이 한국에 투자한 유일한 회사죠. 이런 기업들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틈새 시장을 개척한 사례. 그 다음에 제가 장미한 지구본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국은 국내 시장에 안주 않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전략을 짜고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독일의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 중에 밀레라고 해요. 밀레. 진공 청소기. 뭐 하면 이게 최고죠. 세탁기. 이 회사가 창립한 지 한 100년이 넘었는데 창립 초기에 로고를 봤더니 뭐 이 로고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지구본이래요. 지구본. 지구본. 세계에서 1등이 되겠다. 이게 세계 지구를 관통하는 건데 처음부터 세계 1등이 되겠다고 이렇게 전략을 짰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YG1이라고 이게 송욱원 대표 우리나라 엔드밀의 최고죠. 세계적으로. 그분이 제가 회사 갔더니 인사하는데 이게 말씀이 아이고 세계 1등이 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들은 직원끼리 뭐 인사하고 이럴 때 뭐 안녕하세요 사장님 일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 뭐 김대리 이게 아니고 눈을 쳐다보면서 하여튼 사장이든 직원이 아이고 세계 1등이 됩시다 이게 자기 구호래요. 구호.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우리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세계 1등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각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YG원의 송욱원 그 회장님,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CEO 다 그런 심정일 겁니다.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심정이 있고, 이분이 전 세계 시장을 개척 위해서 다니는데 어떻게 했느냐? 쌓인 마일리지가 400만 마일리지가 넘는다. 400만 마일리지. 얼마나 비행기를 타고 다녔으면, 야, 우리도 좀 여기 계신 CEO분도 한 최소한 100만 마일은 다 넘기면서 세계 시장을 개척해서 성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상어 전략이다. 상어가 왜 그러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상어. 참 이게 그렇게 이게 수중에서 활보하는데도 상어가 불에가 없는 물고기래. 불에가 없기 때문에 불에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떠 있잖아요. 상어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움직여야 가라앉는데 상어가 이 움직임을 그만두는 순간 가라앉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 때는 어떻게 했더니 상어는 자면서도 움직인대요. 자면서도 움직이면서 간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뭐냐? 끊임없이 움직여야 생존한다. 아마 오늘날의 기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이게 부산에 있는 파나시아라고 그 선박 평수 최고 처리 기업도 갔더니 과거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이사장님 뭐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와서 걱정이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도 느낄 겁니다. 중국이 따라와 난리다. 뭐 하는데 방법 없지 않습니까? 이 상어처럼 끊임없이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듯이 혁신하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뭉쳐서 강해지는 것, 우수 기업, 우수 인력 확보하는 것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기업분 가면 인력이 없어 난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재가 안 온다 불평하지 말고 회사 인재는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서 자기 직원들 뭐 사내 대학 독서 격리하면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또 전사적으로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뭐 산학 일체형 일학 병행제 참여도 하고 계약고 참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사 인재는 나도 좀 키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다 된 좋은 인력 뭐 받아들이겠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환경도 정말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다 가보면 뭐 이렇게 한데 자기 자식에도 보내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 리노 공업이라고 이채원 대표인데 좀 특이하신 분인데 자기 모토가 그렇대요. 회사 이게 환경을 자기 집보다 더 좋게 하겠다. 그게 자기 신조래요. 보통 보면은 다 그렇지 않지만 막 회사는 그런데 자기 집은 막 이게 뭐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그게 양심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 집보다 좌우한 회사의 환경을 더 좋게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봤더니 요게 그 회사 환경인데 뭐 이게 18호 골프 이게 장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뭐 5성급 호텔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리 입주 기업분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기업 주치센터 이걸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업 성장 지원 센터라고 그러는데 전문 컨설턴트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기업분들의 그 IT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이렇게 중견기업을 성장해 나가는데 이게 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3개를 추가해서 판교 서울도 올해 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개설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크게 성장하는데 정말 현장에서 밀착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업은 저희들이 3년을 이게 컨설턴트가 붙어 있어요. 전문가가 3년을 이게 한 번 하고 이게 많은 게 아니고 3년 동안 해서 정말 반듯한 한국형 SBS를 강소기업을 키우는데 저희들 올해부터 해나가겠다. 그런 사례들이 뭐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장 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언제든지 기업분들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인력도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MOU 됐습니다. 산업 현장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청년층은 자리가 모자라.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맞춤 산업단지별로 우리가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기업이 필요하는 인력을 양성도 하고 또 취업도 시키는 선순환형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랜만에 정말 지벨리를 이게 참 이끌어 가시는 그 CEO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뭔가 좀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걸 압축적으로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뭐 건너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주위를 보니까 정말 뭐 실록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나무 잎사리가 팔팔 나고 하는데 참 지난 몇 년간 대내적으로 산업, 경제 또 기업 환경이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이 새 봄과 함께 우리 지벨리 기업분들의 사업도 새싹이 나듯이 더 번성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